굿모닝 인포맥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과 함께 한 주간의 시장 이야기, 경제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오고요. 네. 혼재돼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는 왜냐하면 이제 시간특성상도 그렇고 미증시 주로 정리를 많이 해드리는데 사실 박사님 2025년 시작할 때 작년하고 비슷하게 미국 예외주의가 아무래도 올해도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새해 시작되고 이제 2달 지나고 있는데 좀 그 전망이 무색하게 미증시가 안 좋고 심지어 침체 우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와서 네. 침체 얘기가 나오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네. 조금 발상을 전환하면 전환. 주가가 네.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 보일 때가 됐는데 마침 경제 지표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니까 좀 확대 해석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가 대부분 안 좋게 나오는 경제 지표가 네. 대부분 소프트 지표입니다. 소프트 지표라고 하면 설문지를 돌려서 향후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신 기업에서 고용을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이런 이제 PMI, 우리가 이제 ISM PMI 지표,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 지난주에 미시간 대학하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온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설문지 조사거든요. 반면에 이제 하드 지표, 네. 그러니까 좀 그냥 구체적인 그냥 실물 지표죠. 어제 발표된 4분기 잠정 GDP 2.3% 나왔는데 이런 거라든지 또 소비 지출, 그다음에 개인 소득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설문지 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실물 경제 그 자체의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문지 조사가 좀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선행성이 물론 있죠. 경제 지표 중에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불안감이 확대됐는데 그 기저에는 역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지금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같이 폭주하는 관세 정책이 기업들의 투자 심리, 그다음에 개인들의 소비 심리 다 짓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고 있다. 거기다가 연말에 조금 소비 시즌이 지나가면서 지금은 소비가 좀 주춤하는 시기거든요. 1월, 2월은 그리고 이제 한파, LA 산불, 그다음에 도지의 지금 공무원 해고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좀 설문지 조사에 근거한 경제 지표를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서 쭉 안 좋게 좀 나오면서 시장에 뭐 침체라는 말까지도 나올 만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그런 지표는 소프트 지표, 그러니까 설문조사다. 그러니까 조금 우려가 과장된 면이 있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소비 지출 같은 경우도 뭐 1월 달 0.9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다 그거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 GDP 2.3%지만 작년 전체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2.8%로 지금 거의 확정됐어요. 2.8%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 1.8%보다 1%포인트나 높은 수치고 아울러서 지금 상반기, 뭐 상반기까지 안 가고 1분기만 해도 지금 아틀란타 연은에서 2.3% 전망하고 있는데 상반기 전체로 2%대 초반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그렇다고 보면 과연 2%대 초중반 성장률을 경기 침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죠. 네, 소프트 지표가 틀렸는지 하드 지표가 틀렸는지. 근데 사실 소프트 지표보다는 하드 지표를 보통은 더 좀 중요하고 비중이 높게 보는 거죠, 박사님? 네. 그런데 이제 소프트 지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기 선행 지표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렇죠. ISM 제조 주문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 선행 지수 10개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그 소프트 지표가 이제 경기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쁘다는 게 좋은 것은 아니고요. 나쁜 건 나쁜 거고요. 그래서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경제 지표 자체가 아니거든요.
센티먼트, 모멘텀이죠. 지금 CT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게 있는데 예상치보다 얼만큼 안 좋게 나왔느냐, 좋게 나왔느냐, 그런 모멘텀을 만드는 체크해서 만드는 지표인데 이 CT 서프라이즈 지수도 지금 마이너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센티먼트가 안 좋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뭐 실적도 그렇지만 기대치보다 좋냐, 나쁘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대치보다 안 좋아요. 경제 지표가.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지금 낮다면, 그러니까 착하다면 S&P 500 PR이 22배가 아니라 지금 18배였다면 이런 경제 지표는 그렇게 큰 역할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게 월가의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악재는 주가가 올랐다는 네. 것이다. 지금 주가가 비싸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안 좋은 뉴스에 트집을 잡기 쉽죠. 엔비디아가 그렇게 높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트집 잡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주가가 높아져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악재, 뭐 배경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가운데 어쨌든 설문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소프트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는데 경제는 심리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가 이렇게 좀 불안하게 만들까 심리를. 그러면 가장 중심은 이제 관세라는 맞습니다.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말을 쏟아내고 있고요. 심지어 말이 좀 헷갈려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제와 오늘 뭐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하는 그 관세 일에 대해서 약간의 또 혼란이 좀 있었고요.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관세 부과를 당하는 나라보다, 지금 당한다고 예고를 받은 나라보다 관세 부과를 하는 미국이 연초 지금 2달 동안 수익률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지금 시장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초반에 거세게 상대국을 몰아칠 것이다라는 것이 주가에 반영돼 있다. 그러니까 상대국, 무역 상대국이 어쨌든 협상 테이블에 진지하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그렇게 만들려면 초반에 미국은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와 멕시코 25% 관세, 정말 말도 안 되는 관세죠. 결국에는 저는 25%가 아니라 5%로 낮아질 걸로 봅니다. 지금 3월 초부터 당장 부과하겠다. 하지만 부과는 하죠. 왜냐하면 당초에 부과를 안 하면 미국은 협상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한 달이나 2달이나 한 분기나 2분기 정도라도 관세를 25% 부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하나씩 빼주겠죠. 품목별로. 중요한 품목, 또 미국 수입에,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는 미국 입장에서 불리한 품목에 대해서는 25%가 아니라, 그래 이런 거 들어줬으니까 펜타닐 유통 금지에 협조했으니까, 이민자, 불법 이민자 추출에 협조했으니까, 이런 명목으로 인심 좋은 옆집 아저씨처럼 하나 둘씩 깎아줘서 결국에는 25%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5% 이렇게 낮아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협상 초기에는 절대로 그럴 리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세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어서 주식시장은 그게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은 뭐 뇌피셜로는 앞으로 깎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철강과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 모든 품목이 다 마찬가지인데 제 생각에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중국은 꾸준하게 올릴 거예요. 그래서 중국 관세는, 대중국 관세는 지금 자본재에 대해서 평균 25% 정도가 안 되는데, 이거를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아마 50%까지 올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밤에 10% 추가 관세 중국 얘기했는데, 그러면 거의 한 25%거든요. 지난달에 2월 4일부터 10% 부과했고, 기존에도 부과한 게 있기 때문에 한 20% 초반대인데, 이게 한 뭐 40%까지 올라갈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상당히 조금 협상에 따라서 속속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주고 그동안의 모든 협상을 다 끝내고 부과하고 뭐 이런 협상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부과를 하고
향후에 또 협상을 통해서 뭘 주고받는지 따라서 깎아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예, 왜냐하면은 트럼프의 관세 목적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따져보면 트럼프는 이제 미국 국세청을 없애고 관세청에서 다 수입을 국세청 수입을 대신하겠다. 그런데 미국의 지금 소득세와 법인세가 3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 수입품이 3조 3천억 달러거든요, 연간. 그러면 100% 관세를 부과해야 법인세와 그 소득세를 하나도 안 걷어도 돼요. 다 관세로 대체됩니다. 그런데 100%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이 물량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가격이 2배로 오르는데 결국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의 관세 수입을 목표로 하고 기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자체는 2차적인 목적이라는 거고요. 본질적인 목적은 뭐 멕시코나 캐나다에게는 이제 펜타닐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고요. 나머지 국가에서는 이제 좀 광범위한 것이죠. 예를 들자면 미국이 수출하는 콩, 그다음에 에너지, 액화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항공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수출하는데 걸림돌이 없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미국의 공장을 짓게 만든다든지 이런 게 이제 근본적인 관세 부과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거세게 몰아붙일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이 주식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국이다.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직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질문드린 것처럼 관세 얘기가 이렇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하루하루 다른 뉴스로 이렇게 매일 나오면서 미증시 자체가 흔들리는 건 이 부메랑으로 미국도 안 좋아할 것이다라는 심리가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까? 분명히 그런 거죠. 분명히 지금은 관세 정책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거고 지금 뭐 화두가 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올해 미국 경제가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골디락스, 골든패스 이런 단어를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웬걸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물가는 계속 높게 찍히니까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릴 거고 그런 상태에서 투자 심리는 조금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약간 뭐 이거는 번외적인 말씀입니다만은 2월 달이 원래 안 좋습니다, 계절적으로. 그리고 1월 달에 이어서 2월 달까지도 계절성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이제 도지의 공무원 해고를 말씀드렸는데 이 공무원 해고도 앞으로 고용 시장을 악화시키는 뭐 큰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아마도 현지에서 나오는 전망에 따르면 월가 전망에 따르면 미국 실업률을 지금 4.1%에서 적어도 0.4%포인트는 올릴 것이다. 공무원 해고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매주 받아보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뭐 그다음에 매달 비농업 고용 일자리 증가라든지 또 뭐 졸트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관세를 몰아붙이려면 또 도찌를 해야 되거든요. 정부 효율화 작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폭넓게 보면 관세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첫 강요회에서도 머스크가 참여를 했는데 첫 발언권을 머스크한테 줬고 뭐 거기서도 계속 효율화시키겠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한 힘을 실어주더라고요. 뭐 부통령이죠. 네. 마음에 안 들면 여기 뭐 머스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냐? 그럼 뭐 나가라. 그럼 다 웃고 분위기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이던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 효율화 정책은 좀 힘을 가지고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주신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박사님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약간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이게 반영이 돼서 이런 우려가 반영이 돼서 미증시가 좀 높아져 있는 고점에서 지금 조정을 좀 한동안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것도 가정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정말 현실화가 되면 이게 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성장은 안 하는 침체가 오는 그런 국면이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럴 때는 금리 정책이나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씁니까? 통화 정책이 사실은 조금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도 뭐 예전부터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그 얘기는 사실은 미국 경제가 올해 나쁘지 않다라는 전제가 깔린 것이죠, 사실. 경제도 좋으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 이런 것은 뭐 성립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안 우리가 그걸 상당히 믿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네. 생산성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미국이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을 이제까지 보여줬죠.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관세가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트럼프 정부가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에 비해서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가령 뭐 재정 적자만 해도 지금 마이너스 6.4, 7%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GDP 대비. 그거는 뭐 7년 전, 8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수준이거든요. 국채 발행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고요. 아무리 스콧 베센트가 재무장관이 올해 지금 국채금리의 안정을 도모하겠다. 그러니까 은행들로 하여금 더 많은 국채를 살 수 있도록 그 보충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들에 대한 그런 비율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해 주겠다. 이러한 뭐 약간 꼼수 아닌 꼼수 이런 것들이 계속 작동이 되겠지만 아무튼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높아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를 나쁘게는 보지 않기 때문에 성장률이 약간 작년 대비 둔화되는 거랑 네. 미국 경제가 올해 어느 시점인가 경기 침체로 빠지는 거랑 이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만약에 추가로 올해 어느 시점에선가 뭐 올해 6월이 됐든 네. 8월이 됐든 하반기가 됐든 경기 침체로 빠지는 국면에 지금 우리가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조금 적극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5% 내외의 좀 커렉션, 영어로 단순 조정이 아니고 약세장의 진입이거든요. 베어마켓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매크로 환경이 앞에 지금 도사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될 때고요. 그렇지 않고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작년 대비 올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거 그리고 물가가 잘 안 떨어지고 금리도 살짝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은 뭐 큰 폭으로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연초 대비 연말 연간 주가 상승률이 S&P가 20%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한 자릿수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네. 약세장을 앞두고 있다. 정말 주식을 다 팔아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처럼 일시적인 조정, 비싸졌으니까 커렉션은 있겠지만 본격적인 약세장 진입은 적어도 상반기는 아닐 것 같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조금 경제 지표를 보면서 유연하게 이제 수정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가장 앞에서 말씀해 주신 이 소프트 지표, 그러니까 설문조사, 심리가 지금 어떤지, 선행으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최근에 걱정을 좀 많이 낳은 거라면 이걸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그 다음 확인할 지표들은 뭐가 중요할까요, 박사님? 계속 뭐 지금은 그 고용 시장에서 수급 균형이 유지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비가 미국 GDP의 원천이니까 가장 중요한 저거니까 결국에는 소비를 좌우하는 것은 이제 고용 시장인데 고용 시장이 경기 후행 지표가 아니라 지금은 고용 시장의 수급이 언제 깨지느냐. 그러니까 수요 지금 약간은 이제 그래도 실업자 한 명당 거의 한 1.1개 정도의 일자리가 이제 매칭돼 있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0.9, 0.8 해서 일자리가 보다 더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면 얼마 전에 나온 이제 지표도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그런 그 설문응답은 늘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응답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균형 상태에서 안 좋은 상태로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실업상 청구 건수도 매주 보시지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은 균형인데 이게 균형이 빨리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인데 그러면 이제 계속 그 소비가 본격적으로 급감하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약세장으로 빠져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무원 해고라든지 이런 효율화 작업들은 계속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만약에 악화되는 가운데 이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도 좀 세밀하게 앞으로 좀 시장이 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민간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으면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해고만으로는 그렇게 크게 미국 고용 시장이 소비를 급감할 정도로 분위기를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 일자리가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빈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는 균형 상태에서 서서히 조금 그 균형을 깨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 가을 정도 돼야 조금 더 고용시장이 악화되지, 지금 상반기에 고용시장의 급격한 악화를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될 하나 중요한 게 우리나라 금리 인하였습니다. 금통위 이번의 초점이 일단은 경기 추락부터 막는다, 뭐 이런 기조였던 것 같아요. 25bp 인하했고 무엇보다도 주목을 받았던 게 성장률 전망치 올해 1.9에서 1.5%로 낮췄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단하셨어요? 네, 한국은행이 좀 솔직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1.5%를 작년 연말에 좀 제 자랑 같습니다. 전망을 했는데 정확하게, 누가 네. 그렇게 왜 이렇게 안 좋게 보냐 그랬더니 아니 트럼프가 당선됐고 보나마나 이제 우리나라 수출은 줄 텐데 그리고 이제 내수는 정말 별 볼 일이 없다. 너무 이제 가계부채가 꽉 찼고 과거처럼 이제 수출이 안 좋으면 내수를 부양해서 건설 경기라도 부양해서 이렇게 할 여건이 안 된다. 그런 상태에서 좀 기업들이 지금 빚을 못 갚고 있다. 뭐 대기업들은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 또 그 아랫단에 영세 기업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부동산 PF도 내수를 조금 더 부진하게 만드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봤고요. 그런 상황이 올해 경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1.5% 성장률을 달성해도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우 안 좋게 보고 있고 내년도 1.8%도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전망도 낙관적인 전망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조금 직시해야 처방이 나오고 그 처방에 따라서 대응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계속 이렇게 좀 무마하고 또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 정책적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솔직해진 것 같다. 네. 1.6%까지는 좀 힌트로 줬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좀 안 좋게 본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였고요. 내년도도 1.8%, 2년 연속 1% 성장 제시를 한 것에 대해서 뭐 이게 우리의 실력이다, 좀 직시해야 된다라는 발언도 해서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봤는데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기축통화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금리를 낮추면 지금 이날 인하로 인해서 미국과의 금리 차가 좀 더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원화 약세가 되고 달러원 환율이 오르면 이게 수입 물가 상승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고 그 외국인 자금은 또 빠져나가고 이런 이제 아주 원론적인 얘기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부담은 없습니까, 박사님? 네, 지금 한국 경제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중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환율 문제라든지 저성장 문제, 잠재 성장률의 둔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순환적인 측면에서만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 주셨던 원달러의 장기적인 좀 약세 행진, 그렇다고 1,400원 넘어서 1,500원, 600원 간다는 말씀이 아니고 과거에 1,100원대, 1,200원대로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거는 경제 구조, 산업 구조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지금 아프다, 경제가 아프다라는 표현이다. 환율 시장에서의 표현인데 환율 시장을 인위적으로 떠받치고 이런 것이 능사는 아니고요. 결국에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거듭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조금 이제 잠재 성장률의 둔화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환율 상승의 압박이라든지 저성장에 조금 이렇게 활기가 없는
그러한 이제 조금 이렇게 힘든 경제, 저성장의 늪 이런 것들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과감한 좀 중장기 산업 정책 이런 것들이 뭐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인하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침체 우려 이런 걸로 인하하는 나라들이 줄줄이 좀 있잖아요. 뭐 호주라든지 인도, 멕시코 쭉쭉 인하를 좀 단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세인 건가요? 네, 트럼프 관세 정책이 계속 어쨌거나 4년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그것은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중국과 교역 비중이 높은 한국, 일본, 대만의 환율은 4년 동안 내려가는 추세보다는 올라가는 추세일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환율이? 고공에서 계속 안 떨어지고 머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본질은 미국의 다른 나라의 부를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어쨌거나 이전시키는 그러한 경제적 효과가 있거든요. 이전시키면 이전을 당하는 국가의 환율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없던 것으로 하고 후퇴하지 않는 한 전반적인 뭐 유로화를 포함해서 모든 통화의 가치는 달러 강세의 조금 행진에 조금 그 폭풍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정 정책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도 이번 금통위에서 좀 강조가 됐는데 이게 이제 추경 얘기잖아요. 이런 뭐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이 의견 차이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국내 경기에는 좀 필요한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통화 정책은 사실은 모르핀에 가깝죠. 잠깐 아픔을 조금 줄여주는 75bp 정도 인하하면 뭐 다중채무자들이 연간 한 200만 원 정도 조금 절약되니까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약간 진통제고요. 조금 더 덜 아프게 잠깐 이렇게 하는 거고 근본적인 것은 이제 재정 정책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이제 일자리를 늘리는 그리고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제 이러한 좀 중장기적인 정책이 이제 같이 추진될 때 통화 정책이 효과를 이제 더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또 우리 경험적으로나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 얘기, 경제와 주식시장, 이 금융시장의 반응은 또 약간 앞뒤가 안 맞다. 약간 끼워 맞추는 경향도 우리가 있잖아요. 최근에도 보면 미국은 그러면 내려가는데 조정을 받는데 다른 관세를 받는다고 하는 나라 우리도 비교적 견조한 편이고 뭐 유럽 국가라든지 중국 빅테크 이런 것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좋은 편이라서 이런 건 아까 말씀해 주신 어디는 많이 올랐다라는 거 어디는 많이 좀 싸져 있다는 거 이런 게 가장 반영이 많이 된 건지 앞으로는 그러면 경기에 따라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안 좋은 게 미리 반영된 국가와 조금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을 아직 덜 반영한 국가의 주가의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자는 많이 매를 맞은 국가들이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유럽 주가가 좀 좋은 것은 조금 뭐 계속 좋았죠. 사실 작년에도 좋았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럽에 대한 관세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주식시장의 표현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게 추정되고요. 전반적으로 올해 한국 주식시장은 미국보다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떨어질 때는 적게 떨어지고 전날 미국이 떨어졌어도 우리나라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이렇게 큰 하락이 비슷한 하락은 피하는 추세를 피할 수는 없지만 상대 강도는 높은 이제 그러한 주식시장의 견조한 모습을 우리나라가 보일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지금 PBR이 이미 0.8 정도로 싸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안 좋은 기업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굉장히 지금 PR이 낮아진 그러한 대표적인 한국의 우량주들이 가격이 쌉니다. 악재를 어느 정도는 충분히 반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나쁘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얘기도 잠깐 박사님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일본의 엔화를 볼 때 원래 이제 달러에 따라서 엔화도 이제 같이 그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게 강했다면 최근에는 일본 자체의 상황, 뭐 물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강해졌다. 연관성이. 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거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이니까 이제는 일본 지표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일본 경제가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네. 미국보다도 고용 사정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본 경제가 다른 나라 어떤 선진국 대비 경제 지금 펀더멘탈이 좋은 상태인데 이게 그동안 금리 때문에 좀 눌려 있었던 그런 환율인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그런 펀더멘탈이 빠르게 반영되는 엔화 강세가 지금 표출되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물론 일본 경제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낮아질 거는 같습니다만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용 시장의 컨디션을 갖고 있습니다. 실업자 한 명당 가장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고 금리 상승도 인상도 조금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엔화가 강세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환율 시장이 이렇게 좀 전 세계 경제에 조금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엔화 강세 기조는 조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 초 되면은 또 중국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벤트 양회가 있기 있습니다. 때문에 예. 여기에서는 뭐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아무래도 견제가 좀 심한 상황이니까 이런 얘기도 좀 나올까요? 네, 아마도 이제 조금 조심스럽겠죠. 네.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아직 다 드러낸 것이 아니니까 섣불리 뭔가를 발표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말을 아끼고 발표를 하고 조금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협상의 여지를 계속 표현하는 이제 그러한 발언들을 이어갈 것 같고요. 전체적인 경제 정책 기조는 중국은 부동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비효율적인 것에 말은 부양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부양은 극도로 제한하면서 첨단 산업, AI 이런 쪽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는 그러한 색깔을 이번 양회에서 더 강하게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AI를 필두로 한 첨단 산업, 네. 중국의 굴기 여기에다가 뭐 컨텐츠 쪽도 영화도 그렇고요, 네. 뭐 게임 이런 로봇, 로봇, 뭐 소프트 파워 쪽도 그렇고. 전방위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는데 3월 4일과 5일 예정된 양회 이야기도 좀 주목해 보겠고요. 그 부분도 나중에 또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죠.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